저는 절대로 풀어낼 수 없는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브렉시트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는 전망을 해드렸었어요.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제 전망은 보기 좋게 틀렸죠. 하지만 여전히 결코 풀어낼 수 없는 매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대형 IT의 악재가 참 많았었죠. 우선 4분기 연속 순이익 달성에 성공한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의 대규모 매도로 인한 급락이 좀 있었고요. 차를 팔아서 낸 이익보다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낸 이익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또 이 중국 1위 반도체 기업이죠. SMIC마저도 제재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이 대만과 관련이 있는 미국의 대형 IT들은 중국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면서 역공을 시작을 했죠. 이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 IT들의 하락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주간에 걸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일들이고, 그보다는 마침 8차 협상까지 진행 중인 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번 주 주제로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영국은 유로존의 구성국이 아니죠. 수년 동안 끌어왔던 브렉시트가 이제 현실화되고 유로 공동체와는 남남으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은 EU와의 모든 이혼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지난 1월 말이었죠. 공식적인 브렉시트 선언 이후에 모두 8차례 이혼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런 결과를 도출시키지 못했어요. 만약 노딜 브렉시트로 귀결된다면 영국은 상당한 혼란이 생길 텐데요. 이상하게 당사자인 영국은 그다지 급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일요일 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10월 15일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다면 브렉시트 협상을 포기하겠다라고 말이죠. 오히려 상대방을 압박하는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차 협상을 앞두고 프로스트 영국 측 보좌관은 협상 상대방인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6개월간 대화를 충분히 나눠왔다. 더 이상 잘 다져진 길은 없다. EU는 영국의 독립국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한다. 만약에 타결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EU가 호주와 맺은 것과 같은 조건 하에 교역을 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연말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를 더 강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호주 모델이라고 그러는 건 별거 아니고 그냥 WTO 체제 하에서 교역하자는 겁니다. 결국 브렉시트 협상의 실패를 전제로 한 발언이었죠. 더 급해야 될 영국이 왜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할까요? 과연 영국은 협상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협상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는 걸까요? 명목상으로는 무역, 안보, 해상, 영업범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는 아닐 텐데 말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가 영국에서 발의됐을 때 저는 절대로 풀어낼 수 없는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브렉시트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는 전망을 해드렸었어요.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제 전망은 보기 좋게 틀렸죠. 하지만 여전히 결코 풀어낼 수 없는 매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세상은 반드시 음과 양으로 갈리게 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막대 자석을 둘로 잘라도 다시 N극과 S극으로 나뉘는 것처럼 이 종교도 대자연의 원칙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슬람도 순위와 시아로 갈렸듯이 캐톨릭도 신교와 구교로 나뉘게 되죠. 사람들은 누구나 한쪽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좌파나 우파처럼 말이죠. 그냥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데 독특하게도 자신만이 옳다는 착각 속에서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특히나 정치, 종교에서 각자의 생각이 충돌하게 되면 거의 죽음도 불사하죠. 그 대상이 자신의 친구나 가족일지라도 말이죠. 아일랜드가 그랬어요. 원래 아일랜드 섬 전체가 영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독립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독립을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북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반대했습니다. 워낙 영국 출신 이주민도 많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종교 문제였습니다.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캐톨릭 우세였습니다만
북아일랜드는 개신교도가 월등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잠시 지도를 보시면서 생각해 보죠.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이 북아일랜드입니다. 만약 경상도가 종교적인 문제로 과거 우리가 독립할 때 일본에 남겠다고 우긴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아일랜드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한동안 포연 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1922년도로 기억합니다만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지역만 아일랜드로 독립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둘 사이는 오랜 시간 동안 폭탄을 주고받는 사이로 남아있다가 지난 1998년 4월 10일에서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평화협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일랜드는 이후에 북아일랜드 6개 주에 대한 공식적인 영유권을 포기하게 되고 쌍방간에 들고 있던 총뿌리를 내려놓게 되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 종교상의 문제로 서로 대립은 했지만 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는 하나의 섬에 살았던 하나의 민족이잖아요.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 북아일랜드인들은 영국령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실질적 뿌리는 아이리시라는 것을 대부분 인식하기 시작하죠. 영국 역시 북아일랜드를 실질적 점유를 하고는 있지만 아일랜드와의 인적 국경을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협정안에 넣게 두고요. 그리고 이제 20년 정도가 흘러버렸습니다. 서로 간에 그동안 결혼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그러면서 북아일랜드는 영국이면서도 아일랜드와는 아무런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는 특별한 구역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국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가 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왕래할 수 있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영국이 EU 회원국일 때나 가능한 문제였어요. 이제 올해 말이면 영국은 유로존과 이혼하고 남남으로 살아갑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토끼처럼 생긴 그레이트 브리튼 왼쪽에 위치한 아일랜드가 하나의 섬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북아일랜드만 형식상으로 영국령이지 않습니까? 영국이 브렉시트로 유로존에서 떠나가게 되면 덩달아서 유로존에서 짐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일랜드는 여전히 유로존의 구성국가예요. 자, 그러면 아일랜드 섬에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이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현대차가 유로존 마켓에 물건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유로회의 통상 담당자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야만 되겠죠. 하지만 애매모호한 북아일랜드를 경유한다면 협상 없이도 유로존에 수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관세 장벽이 없고 아일랜드는 유로존의 하나의 시장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유로존 존립의 가치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초기 브렉시트 협상 때부터 EU 측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의 하드보더를 내걸었어요. 그래서 영국 측은 어쩔 수 없이 하드보더의 위치를 북아일랜드와 영국 사이로 바꿔서 협상을 다시 재개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건 마치 제주도에 가는데 여권과 통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를 잘못하면 장기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 브렉시트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런 하드보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이 흘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천재들이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걸 만약에 강행하다가는 아일랜드 섬 전체가 다시 포연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하드보더 문제는 오로지 북아일랜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지브롤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상 스페인의 영토였고 안달루시아 남쪽에 붙어 있죠. 지브롤터는 1704년 에스파니아 계승전쟁 때 영국군이 개입한 이후 영국에게 복속됐습니다. 아마 길이래봐야 고작 4km에 불과하고 너비도 1.2km에 불과한 돌산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중해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지난 300년 동안 스페인은 끊임없이 반환을 요구했지만 영국은 수많은 해외 영지를 해방시켰어도 이것만큼은 꼭 쥐고 있었죠. 그만큼 이 지정학적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도 브렉시트 이후에는 유로존과 동떨어진 지역이 되어버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유럽을 막 활보했었죠. 어디든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브렉시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엄격한 물리적 장벽이 만들어져요. 지브롤터 비좁은 땅은 감옥처럼 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폭이 1.2km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전거로 달려도 10분이나 걸릴 거리입니까 이게? 여권이 없다면 자전거도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안에 머물러야만 한다면 과연 3만 명의 지브롤터 주민들은 나 스페인 갈래 라고 어떤 독립 요구나 오늘 혹은 스페인 복속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덜컥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쩔까요? 이미 한 약속이니까 확 뒤집어 버릴까요? 국제법상 국가 간에 한 약속을 마음대로 뒤집어 버린다면 뭐 삼류법 국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사건을 처음부터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저의 상상력이 일부 동원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EU 입장에서는 하드보더 문제는 EU의 존폐를 가를 정도로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게 무너진다면 배타적 단일 시장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브렉시트 협상 초기 때부터 EU 측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단단한 국경의 보장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협상 초기에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섬 사이에 물리적 국경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그건 영국의 오판이었어요. 내부적으로 반대가 너무 거칠어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 영국은 고민 끝에 야, 이 약속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이 좀 무척 엉뚱해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대타로 기용된 것이 존슨 총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가 대타로 기용된 목적은 명분을 갖추며 브렉시트를 노딜로 몰고 가는 역할을 자처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종일관 변함없는 존슨 총리의 고압적 자세 때문이었어요. 이 영국인답지가 않습니다. 영국은 늘 이렇게 좀 존중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전환기간은 약 1년이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FTA만 한다고 하더라도 작게는 수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일인데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을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쌍방 간의 합의만 있다면 전환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어요. EU 측에서는 내년까지 좀 미뤄보자라고 제안을 오히려 했습니다만 존슨 총리가 딱 잡아떼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불가능한 시한 10월 15일이다라는 불가능한 시한을 툭 던져놓고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약속을 깨버린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홧김에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매우 계획적이었거든요. 우리 시각으로 10일 새벽 영국은 내부시장 관련법을 발표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영국이 EU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후에도 영국은 4개 지역, 그러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에서는 단일한 통상규칙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의 나라에서 다른 통상규칙을 적용할 이유는 없겠죠. 이것도 반대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다음 조항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벨파스트 평화협정의 커다란 이익을 지키면서도 유나이티드 킹덤에서의 북아일랜드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신의를 갖고 논의를 지속할 것이지만 이 책임 있는 정부로서 우리는 북아일랜드 지역 사회를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 중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좀 비비고 와서 말을 하긴 했지만 결국 영국은 브렉시트 협의 초기에 약속했던 하드보더에 대한 약속을 철회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풀리지 않는 매듭을 단호하게 잘라버리겠다는 의미죠. 이에 대해 당연히 이유는 펄펄 뜁니다. 영국의 이 같은 조치는 브렉시트 협정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이다.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맞서게 되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북아일랜드 문제를 비롯해서 브렉시트 합의가 있었고 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만 하는 국제법이고 또 추후 양측 간 협력의 전제 조건이고 EU 단일 시장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데도 핵심적인 사안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드보더가 뒤집힌다면 영국과의 더 이상의 협력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존슨 총리는 사태를 진정시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곧장 맞받아치며 상대를 자극하죠. 만약에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무역 협정을 포함한 미래 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기존 EU 탈퇴 협정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전환기간 종료 후에 사실 노딜 상태로 EU를 완전히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담금 지급 약속 같은 기존의 합의사항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혼 위자료도 주지 않고 먹튀할 수 있다는 완벽한 노딜을 천명한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도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고의적인 노딜을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선 소프트 브렉시트는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아주 낙천적인 성격의 데이빗 융커 전 유로 의장마저도 영국이 약속을 뒤집는다면 노딜 가능성이 무척 높아진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하드 브렉시트를 전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국에게는 상당한 고난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영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 뭡니까? 금융산업에 미치는 그 영향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브렉시트 이후에는 지금까지 영내 송금이었던 것이 해외 송금이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금융허브의 역할은 포기해야만 한다는 점이죠. 실제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던 그 수많은 금융사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산돼서 나가버렸어요. 물론 얼마 되지 않는 제조업들도 앞으로 막혀버리는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 유로존 안으로 본사를 옮기는 그런 회사들도 많아졌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차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하드 브렉시트로 귀결될 경우 영국의 미래에 미치는 여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몇 년 정도는 더 지나야 완전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년 동안 끌고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하드 브렉시트가 영국을 제한 글로벌 시장에는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설령 하드 브렉시트로 귀결된다고 해도 잠깐 흔들리는 정도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하드 브렉시트 말고는 전혀 길이 없는 걸까요? 하나의 길이 더 있긴 합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다시 유로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국민 투표를 다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어쨌든 국민들이 결정한 것이고 지금도 브렉시트를 바라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국민 투표로 결론을 뒤집어 버리면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보다는 브렉시트를 만든 그 멍청한 정치인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고 직접 국민들에게 고개 숙이고 설득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멍청한 친구는 죽으면 죽었지 아직 자존심을 버리고 싶지는 않은가 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